자, 멤버십 특강 9월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늘 그렇지만 1부와 2부 순서로 이렇게 나눠서 좀 할 거고요. 1부가 이달의 절세 테마, 그리고 이제 현장 질의응답 9시 한 반 정도까지 할 거고, 부동산 기초 특강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 대신에 이번에 바뀐 교정대상 지역 해제 이후 바뀌는 세법, 요걸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좀 할 거고, 그 뒤에는 이제 추천도 소하고, 좀 이게 현장 질의응답 받아서 한 11시, 뭐 질문 더 있으면 당연히 더 하는 거고요. 뭐 요 내외로 해가지고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와 자금 출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증여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증여는 다른 거 없어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과 관계없이 그냥 상대방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켰다. 그러면 증여예요. 그러면 증여. 아시겠죠? 일단 심플하게 가야 돼, 심플하게. 그래서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딱 떼고 볼까?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집을 넘겨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돈을 줘요. 대가를 줘요. 자, 그러면 이거 뭐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유상거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주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넘기면서 기존의 취득가보다 양도가가 좀 더 높아서 뭔가 이익을 봤다. 그리고 내가 대가를 받았다. 그럼 이 사람은 뭘 내는 거예요? 양도세를 내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요 넘긴 대가에 대한 그 자금에 대한 대가로 이 주택을 자기 명의로 가져오잖아요. 좀 어려운 말로 명의를 이전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명의를 이전을 했다고 무슨 세금을 내요? 취득세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이쪽에 양도세, 취득세, 딱 심플하게 끝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양도세를 낼 때는 여기 있는 두 가지 요건이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이 넘어가면서 대가성을 받아야 된다. 둘 중에 하나라도 깨지면 이쪽은 양도세를 안 낸다. 자, 그러면 이 증여세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봤는데, 증여세 계산 구조를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자고요. 여기 있는 거를 뭐 이렇게 다 이게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전반적인 그냥 흐름만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증여재산가액이 있고, 이 증여재산 이제 평가액이죠. 어떤 것부터 이제 넘겼느냐라부터 이제 보는 건데, 뭐 현금이면은 딱 적혀지는 숫자가 액면 그대로 그냥 있으니까 넘기는 거고,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금액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예전에 이제 김재경 세무사님도 했고,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이 있으니까 기존에 있었던 명사특강 영상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곧바로 여기서 뭘 빼줘요? 채무 인수액을 빼주죠. 그러니까 이 수중자, 이쪽이 받을 숫자를 써가지고 수중자, 이쪽이 넘겼으니까 증여자. 그래서 증여한 사람, 증여를 받은 사람,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증여를 여기 받은 사람, 수중자가 여기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채무까지 함께 인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채무를 인수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내가 저 채무를 갚아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수중자가. 그러면 냉정히 따져봐요. 우리 증여에 대한 개념에서 생각을 해봐요. 나의 재산 가치가 늘었어, 안 늘었어? 이 채무 부분은 안 늘었죠. 나중에 내가 갚아야 되는데 뭘 재산이 늘어? 채무를 뺀 나머지 금액 때문에 내가 재산 가치가 늘어난 거지, 채무 때문에 재산 가치가 늘어난 건 아니잖아. 그래서 채무 부분을 빼줘버린 거야. 이해되죠? 그리고 이 값을 뺀 상태에서, 그리고 증여재산가액을 더해주는데, 이때 증여재산가액은 10년 내에 증여재산을 합산해서 합니다. 이때 이제 그 동일인 같은 경우에는 더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증여세 과세가액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공제금액 빼주고, 이 공제금액이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많은 뭐 배우자 6억까지, 뭐 성년 자녀 5천만 원까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500만 원 있고, 이제 과표가 드디어 나오면, 과표 다음에 곧바로 세율이 나오잖아요. 이건 그냥 그 세율표를 보고 그냥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산출세액 나오고, 그 전에 혹시 사전증여한 게 있으면 요 납부세액 공제 빼주고, 그리고 재밌는 게 뭐예요? 신고세액 공제 3%. 신고세액 공제. 이게 이제 용어만 여러분들이 좀 잘 알면은, 그냥 곧바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잘 봐요. 신고. 세액은,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부담하는 세금. 그래서 세액 이꼴 세금. 근데 공제는 뭐예요? 뺀다. 그래서 신고하는 세금에서, 금액에서 빼주는 금액. 그래서 이제 신고세액 공제. 얼마?
납부세액의 3%.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신고만 제대로 해서 세금 내면은 3%를 빼주겠다. 오, 끝내줬는데?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우리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내잖아요. 여러분들이 양도세 뭐 예정신고, 확정신고 하는데 정해진 기간 내에 안 내면 가산세를 내가 물긴 물었는데 정해진 기간 내에 양도세를 잘 냈다고 저 공제해 준 적 있어요? 할인해 준 적 있냐고요? 없죠. 근데 증여세는 뭐길래 3%나 할인을 해줄까? 왜 그럴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실납세를 유도하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과세당국이 다 파악을 못해서 그래. 과세당국이 다 파악을 못해서 그렇다. 저게 얼마 전만 해도 10%였거든요. 100만 원 내면 세금이 100만 원이라면 10만 원 깎아줬다고요. 90만 원밖에 안 됐다고요. 근데 이제 저게 계속 뭐 5%, 3% 이렇게 줄어들어가지고 저렇게 줄어든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이게 10%에서 뭐 7%, 5%, 3% 줄었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없어지겠지. 신고세액 공제가 없어지겠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너희들이 하는 걸 이제 다 알 수 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 잘 보라고, 분위기. 야, 이제 점점 저 줄어드는 거가 이제 보니까 파악이 잘 되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 내가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그냥 넘어가도 될까? 이건 잘 생각해 보셔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차가감 납부세액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최종 세금을 증여세를 내는데, 이때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연부연납 혹은 분할납부 같은 게 있습니다. 좀 나눠서 낼 수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세금이 너무 많으면 내가 나눠서 좀 낼 수 있다. 이 생각을 좀 꼭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9월 21일 날 요게 나왔죠. 9월 26일 월요일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적용이 돼 있는 거예요. 지방광역시도 조정대상 지역 전면 해제다. 수도권은 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 경기 외곽 5곳 조정대상 지역 해제, 세종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면 어떤 게 변하는지 보여줄 건데 잘 이제 들으세요. 자, 조정대상 지역에서 이제 해제가 돼요. 해제가 되고 나서 내가 취득을 했다. 그러면 뭐가 좋아지는 거죠? 일단 비과세에 있어서 2년 거주 요건이 사라져 버리죠. 즉 2년 보유만 하더라도 이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주택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평택을 사놓고 평택에 대해서 내가 들어가서 실거주를 못하니까 그냥 세를 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팔어. 그러면 비과세. 사례 2번. 내가 매수 계약서를 썼는데 조정대상 지역 해제되기 전에, 그러니까 조정인데 그냥 내가 매수 계약서 쓴 거예요. 뭐 사정이 있어서 그냥 뭐 내가 실거주용인데 괜찮다. 조정해도 상관없다. 어차피 거주할 거니까. 아니면은 그냥 뭐 어쨌든 투자 가치가 있어서 그냥 산 거죠. 그랬는데 잔금 치르기 전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돼버린 거죠. 자, 그러면 주택의 취득일은 여러분 언제예요? 계약일이에요? 잔금일이에요? 잔금일이죠. 정확하게는 잔금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이 이 잔금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요때 취득한 거로 봤는데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으니까 비조정이잖아요. 비조정에서 내가 취득한 거로 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비과세에 거주요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그냥 보유만 해도 비과세예요. 이해되죠? 어려운 거 없죠? 여기까지는 별로 어려운 게 없다. 자, 3번. 자, 반대로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이 됐는데 지정되기 전에 매수 계약서를 쓰고 지정되고 나서 잔금이 됐다고 하자. 반대로 지정이 되는 경우. 이제 이 경우에는 그래도 좀 뭔가 이제 시장이 분위기가 돌아가고 막 상승하고 뭔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 막 될까 말까 하는 거겠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랬잖아요. 근데 지금 완전 1년 만에 분위기가 완전 싹 바뀌어버렸죠. 그만큼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어쨌든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고 나서 취득했다면 당연히 이거는 2년 거주 요건이 붙는 거고,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내가 매수 계약서를 썼는데 잔금 치르기 전에 지정이 돼버리면 이건 약간 억울한 케이스잖아요. 맞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매각도 마찬가지지만 매수의 경우에도 잔금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란 말이에요. 취득일이. 그러면은 매수 잔금일이 이날이니까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고 나서 매수 잔금일 요 날이 원칙이니까 조정대상 지역으로 취득한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죠. 아니 내가 계약서를 쓰고 중간에 이렇게 지정이 될 줄 알았냐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예외적으로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일로 기준을 봐주는데 이때 요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을 해줘야 돼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쏴줘야 돼. 안 그러면은 나중에 지정되고 나서 그 전에 내가 왠지 매수 계약서 쓴 것처럼 뭔가 가짜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 계약서에 있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계약금이 뭐 1억이다. 그러면 그 1억을 지정되기 전에 반드시 요때 계좌이체라든지 그런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그 내용대로 해야 됩니다. 입증할 수 있게. 자, 그러면 예외적으로 계약일이 기준이 되니까 계약일로 돌아가면은 조정대상 지역 지정 전이니까 비조정으로 취득한 걸로 봐서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입니까? 이거는 한 가지 요건이 붙어요. 이건 한 가지 요건이 또 붙어요. 뭐냐면 요 계약일 기준에 세대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돼요. 세대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지 거주 요건이 붙지 않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우리 준비한 거는 좀 이렇게 했고요. 제가 이제 질문까지 받아서 좀 11시까지 하려고 했는데 약간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남는 시간은 제가 이제 현장 Q&A 받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편하게 뭐 이제 나 질문할 거 뭐 아까 해결했다 하신 분들은 이제 뭐 편하게 주무셔도 되고요. 이제 질문하실 분들은 지금 이제 질문하시면서 이 밤을 한번 가을 밤을 10월의 마지막 밤은 아니지만 9월의 마지막 밤을 한번 잡아보죠.